네, 안녕하세요. 만화와 영화로 독자분들과 또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는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뭐 결정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용준이 형 다음부터 말수도 많아지고 진짜 용준이 형 작가주의 작가분이시기도 하고 영화 감독도 직접 하고 계시고 칼럼도 쓰시고 되게 여러 방면으로 하시고 계셔가지고 제 채널에 품격을 높여주시는 게스트라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는 작가님 작품은 세상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시작해서 제일 판타지하게 끝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꿀꿀하게 시작해서 행복하게 끝나는 느낌. 작가님이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은 것인가요? 그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좀 힘겹게 하는 것도 많고 세상이 이렇게 천국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옥 같은 모습도 있지만 이 세상이 지옥이니까 우리 다 같이 뭐 죽자 뭐 힘드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좀 같이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좀 손을 건네는 그런 작품을 그리고 싶어서 아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엔딩에 가서는 좀 그런 희망을 좀 엿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반적으로 작가주의 작품들 보면은 되게 마지막도 너무 현실적으로 끝나가지고 보고 나면 너무 먹먹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작가님 작품은 보고 나서 그래도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독자일 때나 관객일 때도 네.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아주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좀 살아갈 힘을 주는 영화나 또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살아갈 힘이나 또 살아갈 동기를 좀 고민이 되더라도 이렇게 주는 작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읽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다 감정의 온도차를 또 다양하게 또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면은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니나네나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막 아주 해피엔딩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읽으시는 분들은 아주 또 이제 행복한 결말을 생각해 주신 분들이 더 많아서 또 그런 점이 또 재밌었고요. 한절기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쓸쓸한 결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게 바라봐 주셔서 독자분들에 따라 다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채워나가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또 어떤 감정을 그리는 것은 독자의 몫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또 글을 쓸 땐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딱히 막 취미라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네. 좀 취미라고 한다면은 많이 돌아다니는 거. 그냥 제 블로그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골목길 같은 거 많이 돌아다니고 오래된 간판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평상시에는 책 많이 읽고 그냥 산책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가서 별다를 거 없이 예. 그러면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왜 하루키 작가의 루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하루에 딱 4시간 글 쓰고 10km 매일 달리기 하고 루틴이 엄청 철저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동훈 작가님은 루틴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 10km 뛰는 부분 빼고는 저랑 비슷하신 것 비슷해요? 같아요. 예, 저도 하루에 좀 꼬박꼬박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고요. 네. 못 지키는 날도 많지만 꼬박꼬박 작업을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저만의 루틴을 지키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나요? 보통 왜 몰아서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면 소위 이렇게 탄력받았을 때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못 쓰는 날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작업이 안 되더라도 뭐 누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작품은 머리나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쓴다고. 그래서 일단 앉아서 뭐 다른 책을 보든 간에 그런 행위를 좀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근데 또 어떤 창의력이 높으신 분들은 또 막 영감이 막 떠오르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수시로 작업을 하시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통 매일 조금씩 이렇게 루틴을 잡고 하는 분들이 많긴 하던데요. 오래 하시는데도 이렇게 벼락치기처럼 했다가 그러시는 분들도 혹시 있나요? 제 주변에 작가분들이 많이 없어서 진진을 보면은 중년 여성들이 나오고 환절기는 성소수자 이야기도 나오고 니나네나 당신의 부탁 같은 거 보면 이혼 가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님 작품이 진짜 전형적인 작가주의 만화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요를 보면은 거의 뭐 판타지 로맨스급으로 되게 알콩달콩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제 채널에 작가 지망생 분들이 많아서 자기한테 맞는 장르가 뭘까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장르를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르를 먼저 우선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보통 이렇게 작품 글을 쓸 때 주제
네. 주제 먼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런 이야기로 해보고 싶다 하고 나서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 더 맞는 장르 혹은 좀 캐릭터 스토리를 이렇게 찾는 편이고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장르적인 작품을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작품을 쓸 때는 주제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콘텐츠를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체성이 먼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이제 수월해지죠. 그 다음에 할 얘기들은 그 정체성에 이제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혹은 해봤자 이건 남 따라가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같으면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저도 작품의 정체성을 찾는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정체성이 한 단어로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만의 색깔을 구체적으로 계속 찾아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남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품은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했던 네. 적도 있으세요? 남들을 따라가기 위한. 그럼요. 특히나 이제 좀 공모전이나 또 네. 시나리오라는 게 이제 남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트렌디한 건가, 어떤 게 더 소재적으로 좀 자극적일까. 때로는 이제 건설적인 고민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 너무 이제 그 평가받기 위해 쓰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만의 색깔을 놓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읽으시는 분들이 그걸 또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이거는 남을 보여주기 위해 썼던 시나리오는 저도 재미가 없었고 또 읽는 분들도 재미없어 하시고 근데 남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써야겠다 하면 썼던 게 오히려 결과물에 났을 때 읽으시는 분들도 더 공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And just a kid growing up in a small town. All I ever really needed was my crew around. 제 작품들이 장르적이거나 하이 컨셉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줄의 로그라인이나 태그라인으로 이렇게 킹한 작품은 아닌데요. 그냥 진진에 대해서 한두 줄로 요약한다면 서로 다른 인생을 살지만 또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삶의 한순간을 나아가는 40대 여성과 20대 여성, 진아와 수진의 이야기. 장르로 치자면 드라마에 가까운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되게 현실감 있는 대사들이 많아서 좋았거든요. 감정이입이 잘 돼서 엄청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니나 네나 같은 경우에는 성소수자인 삼촌 내 좀 혼자 있고 싶다고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당신의 부탁에서 카페에서 여자들 꼬시려고 심리 상담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막 여자들한테 하는 얘기 이런 것도 저거 내가 하던 건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진진에서 이거는 책에서도 카피로 나와 있기도 했는데 대사가 되게 좋았던 게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게 수진의 대사였는데요. 한 고비만 넘기면 진짜 내 인생 나올 거라며 청춘을 다 보내고 나니 그 고비가 그냥 내 인생이었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런 대사들이 살아있는 대사들을 쓸 때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그냥 다 주변에서 했을 법한 이야기들인데요. 네. 수진의 대사도 살면서 들었던 것 같은 할머니나 뭐 어머니나 이렇게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제가 하기 때문에 또 대사들도 이제 주변에서 했을 법한 이야기 대사들을 이제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제가 그 노하우를 알고 있다면 계속 뭔가 이제 갈고 닦아서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운 좋게 팁을 저도 알고 싶은데 네네. 우동이 지금 이 채널을 봤는데 저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약간 조금 다른 얘기지만 물론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공부가 필요한 작가가 있고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작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작법서 같은 거 아무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작가님들도 계셨거든요. 어느 타입이세요? 저는 작법서 종종 봐요. 왜냐하면 저는 뭐 영화나 문예창작이나 이런 관련된 과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미천을 드러나지 않으려고 작법서를 평소에 많이 보는데요.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도움이 될 때는 태고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쓰고 나서 스킬들을 담은 책 혹은 뭐 원칙들을 담은 책들을 보면 네.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부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치면 더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썩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좀 제약이 많이 들어와서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좋은 작품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런 작품들은 개론서에서 말하는 법칙들에서 벗어난 작품인데 분명히 좋은데 맞아요. 그럼 뭐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서 그럼 또 그런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냥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예.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네. 작가님 작품들 보다 보면은 수학의 정석처럼 연출에 정석이 있다면은 이렇게 잘라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담더라고요. 밥 먹는 장면이라거나 뭐 양치하거나 신발을 신고 있는 거, 버스 타고 막 이런 것들 잘라내야 되는 거 오히려 엄청 깊게 보여주더라고요. 하나하나. 이건 좀 전략적인 방법에서 네. 영화로 치자면은 상업 영화들은 오히려 뭐 소위 말하는 웰메이드 영화의 법칙들, 투자사들이 원하는 이런 상업 영화의 법칙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영화가 오히려 뭉툭해져서
네.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엣지들이 없고 네. 너무 뻔한 기획 영화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상업 영화는 그런 진보적인 영화들 혹은 인디 영화들 그리고 엣지 있는 좀 작가주의 영화들의 개성적인 부분을 소위 수혈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반대로 또 너무 작가주의 영화들, 예술 영화들, 뭐 인디 영화나 이런 작품들이 장점도 있긴 하지만 관객과의 소통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은 또 반대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뭐 요소들을 받아들인다면 더 좋은 결과를 또 낼 수 있지 않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좀 이건 개인적인 예. 호기심인데요. 그러니까 작품 내에서 경상도가 주로 등장하는 거는 작가님이 경상도 분이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캐나다, 연하 커플 이런 게 자주 등장을 했거든요. 아 연상연하는 몰랐어요. 이거에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캐나다? 캐나다는 한 번 등장. 2번 등장했어요. 아, 그래요? 두 작품에서. 네네. 아 당신의 부탁에서 동생이 캐나다에 맞아요 있죠. 네네 봤죠. 맞아요. 네. 근데 캐나다 가고 싶어서 캐나다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엄청 디테일하더라고요. 막 가격도 나와 있고. 왜? 캐나다 가본 적은 없어요. 네, 가본 적은 없고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왜요? 하필 캐나다. 그냥 그 자연의 풍경이 너무 좋아서 되게 이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런 큰 뭔가 이렇게 산도 크고 이렇게 네. 광활한 이런 대륙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고 싶기도 하고. 연상연하는요? 연상연하는 정말 몰랐는데요. 예, 아.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예. 아니면은 주로 다수가 평범이고 소수가 평범하지 않는 거라면은 연상연하도 이제 평범하지 않은 거라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거일 수도 네, 있겠다는 그럴 수도 생각도 있죠. 들고 큰 의미는 없었군요. 우동이즘 한절기랑 당신의 부탁이랑 이제 니나네나는 넓게 보면 가족 이야기잖아요. 이 세 작품은 가족 이야기라는 게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그리는 정상 가족, 사전에 나와 있는 혈연 중심의 배타적인 가족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완전한 가족을 제시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세상에 이런 가족도 있어 혹은 가족의 정의를 다르게 내려도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요요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맨틱 코미디인데 보통 로맨틱 코미디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완결된 걸로 딱 끝나잖아요. 근데 네.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걸로 딱 끝나고 싶었거든요. 음. 그런 맥락이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두 사람 사이의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또 질문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진지는 거창하지만 삶의 순간에서 죽음을 맞닥뜨린 어떤 사람과 매 순간 또 태어나는 가정 그 속에 또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의 교차로 보여주면서 당신의 삶은 어떠냐고 이렇게 묻는 그 작품이라서 말씀하신 것도 그 속에서 또 행복이 또 뭐냐고 또 질문하는 것 같아서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작품들 보면은 독자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런 걸 느꼈고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르게 느낄 테니까. 네, 저도 네. 그런 다르게 봐주십사 하는 게 더 큰 것 같고요. 또 네. 그런 반응들을 보면 저도 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작품 속에서 봐주시는 분들 보면 또 반갑기도 하고 또 다음 작품을 할 때 더 고민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불안 대신 안정해서 오는 작품 한번 해보고 싶다. 배부른 작품 한번 해보고 싶다. 다들 왜 배고파야 글이 잘 써진다. 뭐 그건 이제 그만 됐고 어떤 거 좀 이렇게 여유로운 데서 나오는 작품은 어떤 걸까? 막 그런 건 궁금해요.